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그 하워드 막스와 건드라크의 그 최근 경고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도 하워드 막스와 건드라크의 내용 외에도 그 외에 뭐 지표 관련이라든지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건드라크가 이제 최근 3월 12일 날 웹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방송을 했거든요. 일단 그 웹캐스트의 그 주제는 1월 달에는 저스트 마켓이었잖아요. 이번 주제는 제목이 좀 더 자극적입니다. 하이웨이 투 헬, 한마디로 지옥행 고속도로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태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연 무엇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옥행 고속도로 위에 있다고 하는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웹캐스트에서 특히 그 건드라크는 그 MMT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대놓고. MMT라는 거는 이제 현대 통화 이론의 약자거든요. 일단 그 MMT에서 그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치솟지 않는 한 재정 적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론이 핵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정부는 균형 재정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화폐를 찍거나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 어떻게? 인플레이션만 관리를 해서. 그리고 결국 이 내용은 정부 지출은 세수를 넘어설 수 없다는 기존의 이 철칙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인쇄기로 돈을 찍어서 쓰자 이거예요. 이게 MMT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각이나 기업과 달리 통화 발행권을 쥔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 MMT라는 이론 자체가. 그리고 경제가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긴축이나 증세는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결국 정책 규모에 맞게 돈을 계속 찍어내면 된다라는 이론이고요.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정치가가 누가 있죠?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비정치가였을 때는 시장에 대한 그 모든 평가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이미 그 관련 그 영상들이 많은데 시장은 지금 거품이 껴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양적 완화 관련된 당시에 그 연준의 그 정책들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완전히 태도가 싹 바뀌었죠. 감세 정책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반대를 외칩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채는 화폐를 더 찍어서 막으면 그만이라는 의견을 이미 2016년에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현대 통화 이론 MMT 이런 이론이 과거에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의 정책을 추진한 그 모든 과거 국가 제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몰락했습니다. 어떻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죠. 그리고 그 이론을 지금 추종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은 향후 통화 정책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현재 베네수엘라 그리고 짐바브웨처럼 파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MMT 경제학자들을 맹비난했습니다. 건드라크가. 그래서 건드라크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MMT가 결국 장기 채권의 중대한 보이콧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보이콧, 특히 장기 국채에서 이 보이콧이 일어난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기 채권에서 보이콧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시스템 붕괴로 연결이 됩니다. 보이콧이라는 게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지 않는 한마디로 이 장기 채권 시장에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시스템 붕괴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채권에 중대한 보이콧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가오는 그 양적 완화의 그 규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고, 이거는 결국 시장이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싶더라도 결국엔 신뢰하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채권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화폐 붕괴로 화폐 가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을 건드라크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MMT 그 이론을 맹신하는 그 경제학자들의 그 이론에 대해서 초등학생 수준의 발언이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건드라크는 경기 침체가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것은 어떻게 되냐? 경기 침체라는 건, 이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 염두를 이제 둬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최근 미국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적인 그 대표적인 이슈가 MMT, 지금 말씀드린 거 MMT와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아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 미국에 사는 여러 소수 엘리트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수 엘리트라는 거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 있는 소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런 대비책에 대한 커뮤니티가 비밀리에 계속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건드라크는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지면 MMT와 같은 크랙팟 이론이라는 건 굉장히 MMT 이론이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다. 초등학생 수준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 크랙팟 이론 이상의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최악으로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컨보이 인베스트먼트의 그 우려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은이라는 내용은 경기 침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빠지게 되면은 결국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승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현대 통화 이론의 실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지옥행 고속도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웹캐스트에서 미국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채 흐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건드라크가. 그리고 미국 부채 부담을 충격적으로 증가하게 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함께 비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표를 함께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지금 2018년 12월 31일 딱 작년까지의 지표입니다. 일단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22조 달러가 넘었죠. 22조 달러가 돌파됐고, 연방정부의 그 부채 규모를 보면은 거의 뭐 17조 달러, 17조 8천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 그 모기지에서의 그 부채 규모는 약 10조 달러가 되네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가파르게 올라온 이 회사채 규모 역시 거의 10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이게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미 정부 부채는 22조 달러가 돌파됐기 때문에 넘은 게 확정이 됐고, 이것도 지금 다 넘었을 겁니다. 지금 부채 상황이.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면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추세는 누러뜨려지지 않습니다. 이 추세가 한번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결국 더 많은 부채로 계속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야 하는 그 이자 규모도 굉장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차트는 앞으로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러한 추세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월 저스트마켓에서 한번 올라왔던 자료인데,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시뮬레이션한 자료입니다. 향후 그 미국 정부가
적자 지출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2020년부터 2020년 그리고 거의 2019년이죠. 2019년부터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GDP 대비 이렇게 적자 규모, 정부의 그 적자 규모가 차지하는 이런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트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의한 향후 그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경기 침체가 향후 발생하면 안 돼요. 향후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러한 흐름이고, 문제는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그게 문제겠죠.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과연 저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파란색 부분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늘어나는 이제 GDP 대비 적자 규모입니다. 부채 규모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8%로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됩니다. GDP 대비 8%의 이 적자 규모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8%라는 수치가 8% 정도?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문제가 아닙니다. 8%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불어 뭐가 있나요?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면은 결국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자 규모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은 2.6조 달러가 이제 늘어난다고 이제 보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GDP 대비 12.6%에 이르는 부채 규모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수치는 사실상 넘지 말아야 선을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트럼프가 미국의 예상과 무역 적자를 증가시킨 것은 달러화에 대한 앞으로의 큰 움직임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달러에 대한 믿음의 상실로 끝나는 촉매제가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다음 대통령이 MMT를 추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순간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항은 컨보이 인베스트먼트에서 예상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게요.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리고 치솟는 금리, 그리고 달러 가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MMT가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나는 아직 지지자들이 외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굉장히 MMT를 신봉하는 그 경제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굉장히 단순한 거죠. 인플레이션만 관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그런가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제는요, 1 플러스 1이 2가 된다라는 이런 방식의 정답을 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1 플러스 1에 알파가 붙어요. 변수. 그리고 이 정책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효과, 영향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100%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MMT 신봉자들은 인플레이션만 신경을 쓰지, 이러한 현상들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논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굉장히 위험하죠. 미국 경제는 공백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MMT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그 MMT가 지금 미국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질문을 받은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그는 외환시장을 폐쇄해야 할 거다, 결국.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통화를 절하하려고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한마디로 외환시장이 폐쇄가 되고 화폐 가치가 심각하게 붕괴된다는 것을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세기 동안에 세계 시장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축통화라는 특권을 가지고 통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그 세금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술에 의존하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인쇄술은 화폐를 찍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화폐를 찍어내는 인쇄술에 의존하는 순간 그 논리적 움직임은 달러와 모든 달러 표시 자산을 버리는 것이며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재정난에서 벗어나고 있는 동안 시장은 그렇게 멍청하고 순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스스로 적자를 벗어나려고 한다? 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엄청난 보이콧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컨보이 인베스트먼트의 그 결론은 뭐냐? 현대 통화 이론은 아주 순진한 단순한 생각이고요. 그것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믿지만 나는 그것이 거부하기 어려운 매혹적인 광고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최근 이 현대 통화 이론에 대해서 아주 좋은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포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러한 그 매혹적인 광고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쯤에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예측할 만큼 정치를 잘 모른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컨보이 인베스트먼트에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MMT 통화 이론을 신봉하는 쪽으로 정치권에서도 흘러간다면 결국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솔직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게 규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결론을 쭉 내보겠습니다. 우연히도 그리고 컨보이가 지적했듯이 MMT 지지자들은 종종 우리의 최근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 인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무료 점심 식사와 같은 것이라고 잘못 해석한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인플레이션을 유지 않는 무료 점심 식사다.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짜죠, 공짜. 공짜와 같은 그런 좋은 효과를 이제 공짜로 얻는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빗대어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 최근 논의된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과 같은 몇몇 계획들에 자금을 대는데 필요한 규모의 돈을 인쇄하려면 대체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역사로부터 엄청나게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에 비해 얼마나 많이 화폐를 인쇄해야 하는가를 아래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도표는 향후 10년간 50조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통화 유통량을 보여준다. 유통되는 달러의 수는 무려 3200%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미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009년 이 기점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통화 발행량 여기서 갑자기 급격하게 뛰었잖아요. 근데 이 차트 자체를 깔아 뭉겼어요. 납작하게 보이게 만들었죠. 앞으로의 그 통화 발행량 그 예상 수치를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그 MMT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 이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2020년에 경기 침체 빠지면 큰일 납니다, 미국. 지금 민주당 쪽에서 특히 그린 뉴딜 정책을 밀고 있거든요. 판매대로 돈 찍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정부 부채를 돈으로 찍어서 막겠다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연준의 정치적 압박을 계속 불어넣고 있죠. 금리 인상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부양책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경기 침체에 빠진다. 그러면 트럼프는 대선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2020년에. 그렇게 되면은 그 공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 민주당이 게다가 이러한 정책들, 특히 MMT 신봉자들이에요. 이건 그러면 현실화 된다는 얘기인데 모르겠네요, 솔직히. 이거 좀 도저히 이거는 냉정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왜 건드라크가 이번 웹캐스트에서 그렇게 맹비난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거 무서운 이야기고 부디 이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또 장담할 수는 없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태평양 건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을 거지만 이미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약 8% 정도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좀 알 거예요, 지금. 어떤 흐름에 있는지, 지금 미국 정치권이나 미국 내에 불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부로 와닿을 텐데, 혹시 이 영상 그 밑에 댓글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움직임을 좀 아는 것들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드라크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하워드 막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번 주에 굉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굉장한 결단을 내렸어요. 굉장한 결단. 제목 자체 약간 내포되어 있죠. 하워드 막스가 시장의 탑을 불렀는가. 나온 그 기사 내용 제목에도 하워드 막스가 시장에서 배를 울렸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결국 오크트리 자신의 운용자산 62%를 매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그 오크트리 캐피털 그룹은 캐나다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브루크필드의 과반수 이상의 지분 62%입니다. 62%의 그 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브루크필드는 이제 오크트리 지분 62%를 현금과 주식 거래로 인수한다고 화요일 성명을 통해서 밝혔어요. 추가로 이 거래에 대한 흥미로운 부작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2년부터 오크트리의 지분을 가진 나머지 직원들도 브루크필드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브루크필드가 오크트리 사업의 100%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해는 2029년이다. 한마디로 하워드 막스는 시장에서 빠지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철수. 2008년 위기 전에 하워드 막스가 오크트리의 그 운용 계획을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다 변경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매각 같은 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리밸런싱하고 그리고 현금을 좀 많이 모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철수를 합니다. 시장에서 아예 철수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것을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의문, 이전에 자신의 메모에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 하워드 맥스의 메모. 그 메모에서 엄청난 레버리지로 붕괴되는 신용시장에서의 지금 줄어든 기회들을 지적했던 막스가 그의 운용자산을 수익화할 수 있는 더 큰 바보를 찾음으로써 시장이 꼭지에 왔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일까. 그리고 저 같아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운용자산의 경영자라면 저 역시 지금의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반등의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완전히 매각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데 하워드 막스가 결국 그걸 단행을 했고요. 시장이 긍정적이라면 이걸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이렇게 매각 안 합니다. 시장이 앞으로 긍정적이라면. 그런데 완전히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면 매각을 하는 게 맞겠죠. 하워드 막스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뷰에서 막스는 적어도 시장은 아직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우리가 더 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 작년에 그 한경TV 쪽에서 하워드 마크스가 얘기하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그 인터뷰에서 그 하워드 마크스의 그 내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것과 관련된 댓글들이 올라왔을 때 제가 하워드 마크스의 그 전체 내용을 보라고 제가 영상을 다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하워드 마크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대로 보라고. 그리고 하워드 마크스는 지금 자신의 그 메모에서 밝혔듯이 시장을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때 메모보다도 더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운용자산을 현금화했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의 그 상황을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객관적인 행동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결국 하워드 마크스가 최근 말을 했던 시장은 앞으로 상승할 여지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나올 이 폭락 그리고 시장의 폭락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에 대한 부분들을 대놓고는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대놓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워드 마크스가 이것을 발표를 하고 나서 최근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전망을 밝혔습니다. 일단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인 그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리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만 하는데 2005년과 2006년에 그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당신이 현기증 났던 당시에 어떤 점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렇게 장황하게 대답을 했어요. 일단 반복되는 특정한 의미에서의 유사성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큰 불황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2008년 위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8년 위기 당시 큰 불황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회복이 가장 늦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상황을 적당하게 유지시켰고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틀림없이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화되었다. 그리고 중략,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사이클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항상 일어났다고 믿으며 그 이유를 나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는 사이클이 항상 발생할 것이고 그것들을 연구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이 다 끝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하워드 마크스가 지금 이 사이클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사이클을 가지는 것일까? 시장이 연평균 10% 정도 오른다면 왜 매년 10% 상승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실 그것은 대부분 8에서 12% 사이로 오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그 경기의 사이클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연평균 10% 올랐다 라고 이제 본다면 실질적으로 매년 10%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평균일 뿐이지 표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에 대한 대답은 과열과 조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 대부분의 트렌드 라인이 상향 추세로 만들어지지만 낙관주의와 탐욕과 희망적인 생각의 결합으로 인해서 당신은 상향 트렌드 라인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락 조정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가 더 높은 과열 상태에 놓여 있고 그것은 더 깊은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인위적인 수단으로 인해서 경기 후퇴를 오래 막을수록 마침내 도착하게 될 결과는 더 나빠질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거를 인위적으로 계속 연장하면 연장할수록 그 후폭풍은 더 거셀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내용을 좀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시장이 평균 10%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잖아요. 매년 10%의 그 상승을 하지 않고 보통 그 시장에서는 심리가 작용을 하죠. 그리고 과열과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과열이 심한 해는
시장이 뭐 20%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열이 꺼질 때는 갑자기 10% 폭락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깨는 거대한 조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시장에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굉장히 시장이 좀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상 범위 수준에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상해요. 최근 들어서. 특히 그 김동현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급하게 올라온 이 반등 장세를 이용해서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 나갔다고 그 해외에서 자료를 발표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트레이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걸 봤을 거예요. 최근 이상하게 특정 시간이 되면은 어떤 종목에도 상관없이 전체 종목에 갑자기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상합니다. 굉장히 인위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이것들은 결국 기술적인 분석에도 벗어나는 흐름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기술적 분석이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100%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70%에서 80%에 해당하는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향후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분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적 분석을 벗어나는 흐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굉장히 흔치 않고, 최근에 이러한 흐름이라면, 제가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투자자라면, 저는 최근 지금 급격하게 올린 이 반등 장세에서 대부분 자산을 매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심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야, 이렇게 올라갈 건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그래도 안 들어와? 그래도 안 들어올래? 너 지금 안 들어오면 너 띄워놓고 그대로 상승시켜버린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심리를 굉장히 자극시키는 그 장세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못 견디고 최근 큰 자금을 몰빵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큰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 산하의 기관들과 폭락 방지팀, 그리고 공적자금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그룹들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좀 객관적인 지표가 최근 제로 헤지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이제 국채 금리 흐름과 이제 S&P의 그 시장 흐름인데, 통상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도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왜냐? 안전자산이잖아요. 채권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똑똑한 자금들이 채권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작년에도 있었다시피 이때는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습니다. 위험 자산에서 이제 탈피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자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채권 쪽으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월 초 때부터 갑자기 그 국채금리,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확 내려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식시장 그때 올랐어요. 이 괴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 괴리가. 원래 이거는 이제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년물과 그 S&P 사이에서도 지금 갑자기 괴리가 생겼죠. 지금 최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시장은 지금 크게 잘못됐는데 과연 마켓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채권 시장이 잘못된 건가 라고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결국 채권이 맞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이 되게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이런 결정은. 그래서 그 하워드 막스까지의 그 경고를 조금 이렇게 받고 이제 최근 이슈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다룰 이야기는 오늘 발표한 2월 무역수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그리고 기타 시장 체크 흐름 이제 볼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또 오늘 나왔죠. 북한에서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향후 북한의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김정은이 발표한다고 하네요. 이건 제가 1월 달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북미에 관련된 이 정치적인 그 사건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중국과 미국의 협상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3월 달에서 또 취소가 돼서 다시 4월 달로 연기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4월 달에 할지 말지도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변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식 성명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비핵화 협상을 중단을 포함한 공식 성명이 발표가 될 경우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보수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2월 무역 수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오늘 발표된 2월 무역 수지 그 내용들을 차트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일단 그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발표한 내용입니다. 무역 수지. 그리고 제가 사이트에서 또 다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어요. 저번 달보다 늘었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체크할 게 있습니다. 일단 무역 수지가 소폭 반등이 나왔는데 소폭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 금액, 수입 금액 자체가 다 떨어졌어요. 엄청난 불황형 무역 수지입니다. 수출 규모도 확 떨어지고요. 수입 규모도 확 떨어졌어요. 이거는 뭘 반영합니까? 소비시장 침체입니다. 소비시장 침체를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지를 않으니까 수출 규모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지를 않으니까 수입하는 규모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무역 규모 자체가 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시장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시장의 그 심리는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꺾이면. 그리고 그러한 흐름에서 나온 반등 지표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소폭 반등이 나왔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반등이다. 그리고 웃긴 게 하나 또 있어요. 제가 이거 저번 영상에도 분명히 이 관세청에서 발표되는 그 수치를 그대로 적은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 적었던 게 이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그 수치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정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더 안 좋게 수정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 1월달 당시의 그 규모는 이게 단위가 1000불이거든요. 1000불. 이 정도 규모였는데 지금 수정된 수치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자료들도 다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수정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좋게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보다 더 안 좋게 지금 수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이 무역 수지가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설마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실제 상황은 더 안 좋은 건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소폭 반등은 나왔지만
굉장히 불황형 형태의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이 하락에 대해서 3파동의 그 범주 안에 있다. 그래서 3파동 범주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 위로 가는 파동이 나와버렸습니다. 5파동 형태로 이제 위로 가는 파동이 나왔고 결국 이거는 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했다라면 5파동 하락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5파동 하락을 만들지 않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떠받들면서 고점 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워드 막스는 이제 자신의 62%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투자자들이 정말로 냉정함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이런 분위기에서 매각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시장이 조금 이상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그 채권금리와의 그 괴리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 결국 시장이 잘못됐거나 채권 시장이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 시장이 대부분 다 맞았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시장을 볼게요. 금 시장을 이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파동이 A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등 이후에 C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N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무게를 뒀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추세 지지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최종적인 조정 타켓은 이 영역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역. 뭐 조금 긍정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까지.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더 나오겠죠. 반등이 더 나오고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바로 저점을 이탈하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조정이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물을 꾸준히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정이 나오건 상승을 하건 상관이 없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 시장이에요.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의미 있는 캔들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대한 이 장기 하락 추세, 2016년부터 내려왔던 하락 추세를 갭으로 돌파하는 캔들이 출현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 추세를 갭으로 돌파한 이후에 이 돌파했던 이 하락 추세를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고 재차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지정학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반영이 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그 북미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분명히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IMF가 최근 경고를 했잖아요. 그것도 대놓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역 수지 발표를 보니까 왜 IMF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역 수지 흐름을 보니까 왜 IMF가 그렇게 경고를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과 틀린 게 5파동 하락으로 내려왔어요. 5파동 하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플랫 파동일 경우에는 지금부터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유일한 경우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플랫 파동이 아니라 여기서 고점이 만들어지고 1차 A 파동이 만들어졌다면 반등 이후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 전체의 반등장이 이런 플랫 파동으로 나왔다면 지금 상황은 2차 하락의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나리오 그 범주 안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만큼은 이상합니다. 정말로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상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들, 특히 신뢰도가 높은 채권 시장과 비교를 해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물론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주식 거래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분들은 시장 상황이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뤄야 될 이슈들이 솔직히 말해서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최근 이상합니다. 변동성이 커지기 직전인지 폭풍전 고요 속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그 내용들을 계속 언급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이제 바젤3가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